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전 세종 부동산 TV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그동안 부동산학의 기초편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부동산학의 기초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활동과 부동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편으로, 2개편으로 나눠서 1편에서는 부동산 활동에 관해서, 2편에서는 부동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선 부동산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 이런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로서는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겠죠. 공적 주체는 행정청에서 행위하는 부동산 활동이 되겠고, 사적 주체로서는 개개인, 사인이 부동산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전통적 분류로 살펴보면은, 여러분께서 일단 토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으면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관리하고, 이것이 바로 소유 활동이고,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됐어요. 그죠? 처분하게 됐으면 이렇게 거래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어떤 행정청의 어떤 그 간섭이나 아니면 통제를 받게 됐을 때 이런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분류를 합니다. 부동산 결정 분야와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굳이 구분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 결정 분야는 부동산 투자, 또 금융, 개발, 부동산 정책 등이 있겠습니다. 정책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부동산을 결정한다 이거죠. 결정.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말이죠. 그럴 때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는 예측하시는 대로 부동산 평가, 관리, 또 우리가 또 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또 부동산 중개, 마케팅, 컨설팅도 중개업에서 취급할 수 있죠.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뭐냐 볼 텐데요. 이것은 과학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성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체계화된 지식이 있잖아요. 예컨대 민법과의 관계, 관리 처분할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계화된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든지, 또 금융, 파이낸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다 정형화된 체계화된 지식이,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과학성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기술성은 이러한 과학성에서 발휘된 지식을 우리 실무 활동에서, 중개업은 중개업으로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응용할 거냐, 어떤 숙련된 기교를 발휘할 거냐 말 거냐, 잘할 거냐 말 거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술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공공성은 어찌 보면 비슷한 의미이겠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왜 제기가 되냐면,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토지는 우리의 국토 공간입니다. 그리고 토지 용도는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토지가 없다면, 국토가 없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부동산, 특히 토지는 환경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기후에 대한 영향이 있고, 인근 지역적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매우 큰 경제재이다.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사익성이 보장돼야 되죠. 그래서 헌법에 사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속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볼 수 있는데요. 전문성을 보면은 전문성의 수준이 1차 수준이 있고 2차 수준이 있고 3차 수준이 있어요. 이건 오타 났네요. 3차 수준이 되겠습니다. 1차 수준은 그냥 개인적으로 비전문가가 하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부동산 활동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활동 비율은 참 높은데 되게 전문성이 낮죠. 왜? 비전문가니까요. 또 이래서 사고가 잦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너무 싸게 팔 수도 있고 막상 샀는데 내가 창고를 짓고 싶은데 그쪽에 창고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거나 그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이런 수준이 1차 수준이다 볼 수 있고 2차 수준은 부동산을 일상의 업무 활동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세무공무원이 왜 부동산 평가하는 세금 부과를 평가하는 그런 업무 활동들 있잖아요. 무슨 우리 공유중개사만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토지 관련한 회사들이 있어. 뭐 개인 법인도 있고 공법인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그분들은 농지면 농지, 택지면 택지 이런 부분만 그런 사람들이 주택 같은 것은 아니면 건물 같은 건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일상으로 업무 활동을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2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차 수준은요. 특정 부동산 활동에 의한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 전문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 거.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매우 높죠. 또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이고 또 3차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전문가의 수준을 말씀드리면서 시직도 다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 활동의 이론적인 수준의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요? 또 주의 의무도 차이가 나. 전문가들이 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신뢰도의 문제가 있고 공인중개사 얘기하면 공신력이 있죠. 왜? 전문가니까요.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윤리를 지킵니다. 예컨대 시중에 사람 말로 괜히 그 부동산 자체를 잊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과장해서 얘기하자는 이거죠. 왜? 윤리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그리고 정보활동 볼게요. 정보활동도, 이 정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결정할 때, 사거나 팔거나 투자할 때, 부동산 현상의 결정 및 부동산 현상의 분석을 위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에요. 근데 개인적 1차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과 주변 현상의 통제 불가능 요인이 있는데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고 또 이런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효율적인 경제적인 부동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장 활동이 있는데 임장 활동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은 우리 개인 일반 경제재 마냥 소비재 마냥 갖고 와서 볼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러고 대물성 반드시 물건 현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부동산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물리적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고 나서 아파트를 하나 중개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의 도배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위치가 어떤지 몇 층인지 복도나 아니면 현관은 또 엘리베이터는 어떤지 이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설명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임장활동 결의시는 당연히 부동산 결정이 합리적이고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죠. 비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임장활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그리고요, 현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현상은 지역적 현상이 있고 개별적 현상이 있어요. 지역마다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동산 현상이 있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현상도 각 개개 부동산마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현상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 동태와 관련된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3차원적 시점을 연결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10년 전에 그 토지가 10년 후에는 토지가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간적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운동성이 있다.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상이거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성질 자체는 부동성이에요. 그거하고 혼동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현상인데 전이 현상 볼게요. 전이든 트랜짓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현상이 지역 상황을 옮겨다니는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컨대 투기라 개발이 돼버리면 그 부동산 현상이 바뀌면서 투기가 되면은 그러한 기운이나 부동산 경기가 더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건 왜 확대 현상이 왜 생기느냐? 부동산 현상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인근 지역을 향해 급격히 또는 서서히 이동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투기라든지 개발 현상 때문에. 예컨대 우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충청권도 오른다는 말이에요. 왜 오릅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동산 현상이면서 확대 현상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현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확대 현상의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축소 현상이 있는데, 광역적으로 확대된 부동산 현상이 지역적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산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자동차 공장인가요? 삼성인가요? SM, 르노와 하여튼 그런 자동차 공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장이 철수를 해버려요. 그럼 그 동네 경기가 완전 죽어버리죠. 바로 이게 축소 현상이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부동산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축소가 되고 후퇴가 돼요. 경기 같은, 전북 군산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축소 현상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거의 이쪽 부동산의 활동과 현상과 부동산 결정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동산 결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결심을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정인데, 바로 그런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2대 요소로서는 결정하고 부동산 또 실행을 하고, 결국 부동산 결정을 대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결정 과정은 우선 먼저 저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목표 설정을 하고, 그럼 어떤 땅을 살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행동 방안의 모색, 이런 정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업 전반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은 요 정도 하면은 부동산의 기초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2편이 끝나면 부동산 경제에 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드린 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유익하고 도움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